커피 한 잔에 여유, 책 읽어주는 여자 다운 하라입니다.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코의 새 책을 가져왔습니다. 파란 색상의 바다빛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듯한 책 표지에 한여름의 방정식이라는 문구가 들어옵니다. 불꽃이 일어나는 무언가 수학적인 공식같이 흐르는 일렁이는 느낌의 책이랄까요. 용의자 X의 헌신 이후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걸작 장편 미스터리가 탄생한 소설입니다. 여름바다, 불꽃놀이, 소년과 천재 과학자,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잊지 마,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당신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는 다운아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방정식, 히가시노 게이코 지음, 이혁재 옮김, 출판사 제인. 첫 번째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루미가 사움을 하든가 시민회관을 나온 것은 밤 9시가 조금 안 돼서였다. 가볍게 한 잔 어때? 사오무라가 제안했다. 좋죠. 저도요. 젊은 남녀 2명이 찬성했다. 나루미는? 사오무라가 물었다. 그럼 딱 한 잔만요. 네 사람은 그냥 돌아가겠다는 사람들과 역 앞에서 헤어진 후 단골 선술집으로 향했다. 이 근방에서 제일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다. 술집 앞까지 왔을 때 길 건너편 방파제 앞에 스스코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꼼짝하지 않은 채 어둠에 덮인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나루미가 부르자 스스코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듯 뒤를 돌아보더니 애매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길을 건너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사무라 일행에게 인사를 한 후 나루미를 봤다. 회의는 다 끝났어? 응, 그런데 엄마,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러자 세스코는 턱으로 손술집을 가리켰다. 손님, 안내 드리냐고, 유가씨.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도 마셨어? 응, 아주 조금. 세스코는 엄지와 검지로 적은 양을 표시했다. 또 손님 안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마시더라. 아버지 시계하루는 몸이 망가진 뒤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지만 세스코는 애주가다. 술집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 전에 반드시 위스키 한 잔은 한다. 그래서 술 깨려고 바람 쐬고 있었구나. 그래, 너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엄마 나 조심해. 그럼 난 간다. 저는 이만 갈게요. 세스코는 사하무라 일행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잠깐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고서 사하무라는 나루미를 봤다. 가게에 경트럭 몰고 왔거든. 역 근처에 세워뒀는데 어떻게 할까 망설이던 중이었어. 잘 됐네.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집에 세워두고 올게. 아니에요. 그럼 미안해서 안 되지. 세스코가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다. 아닙니다. 그쪽은 상당히 어두운 데다 오르막길이잖아요. 차로 가면 2, 3분이면 되는데요. 정말 괜찮겠어요? 그럼 신세 좀 질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 잠깐 다녀올게. 죄송해요. 부탁드릴게요. 나루미가 사무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사무라와 세스코가 떠나는 걸 지켜본 후 나루미는 다른 2사람과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을 훑어보던 그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잡지를 읽으며 소주를 마시는 유가를 발견했다. 저 사람 낮에 그 학자 아닌가요? 일행 중 한 명인 여대생이 나루미 쪽에 대고 속삭였다. 그러네. 다른 한 사람도 그렇게 중얼거렸다. 나루미는 2사람에게 유가가 자기네 여관에 묵고 있다고 알려줬다. 나루미네 집이 여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함께 환경운동을 하는 동료들 모두 아는 사실이었다.
나루미 일행은 유가에게서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다. 유가는 여전히 잡지 읽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셋이서 맥주를 마시며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나루미는 잠깐 실례 하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한 후 유가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나루미가 인사를 건네자 유가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며 잠시 눈을 깜빡거리다가 아,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가게에 나루미 일행이 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좀 전까지 저희 엄마랑 드셨죠? 그래요.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함께 마셨어요. 내가 실례를 한 건가?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 잠깐 앉아도 될까요? 나루미는 테이블 건너편 의자를 가리켰다. 물론이지. 그런데 일행이 있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나루미는 일행을 건너다 봤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때로는 두 사람만 있게 해줘야죠. 그녀는 고개를 비스듬히 하고 있는 유가를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저 두 사람 사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 나루미도 종업원을 불러 소주를 시켰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오늘 설명회 참석했다면서. 네, 심해 생물보호에 대해 질문한 사람 있었죠? 그 사람과 같은 그룹이에요. 아, 그 사람? 유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사과한다고 전해줘요. 발언 도중에 끼어들어 미안하다고. 그런 거라면 직접 말씀하신 게 어떠세요? 곧 여기로 올 텐데 그런데 사과할 필요까진 없지 않을까요? 솔직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지나치게 솔직했지. 비논리적인 발언을 들으면 못 참는 성미라서. 그때 종업원이 소주가 담긴 잔을 가져왔다. 유가와가 자신의 잔을 들어올려 자연스럽게 건배하게 됐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따님이 상당히 과격한 활동가라던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해저 자원 개발 반대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건가?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특히 바다를. 유가가 잔을 흔들자 얼음이 서로 부딪히며 딸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마치 나루미의 말을 음미하기라도 하듯 소주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다. 바다를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바다가 인간이 지켜줘야 할 만큼 위약한 존재일까? 위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인간이. 과학 문명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유가가 잔을 놓았다. 의미심장한 말이네. 모든 생물의 기원이 바다에 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수억 년에 걸쳐 다양한 종이 탄생했고 진화를 거듭해 왔다는 것도. 그런데 불과 최근 30년 사이에 바다 동물이 30% 이상 줄었다는 건 아세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산호초예요. 말이 막힘없이 술술 나오는 건 여기저기서 같은 발언을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과학 때문이라고? 태평양에서 핵 실험을 한 건 과학자들 아니던가요? 유가는 소주잔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잔을 입에 대지 않고 시선을 다시 나루미에게 맞췄다. 나루미 양과 동료들은 우리 과학자들이 이번 해저 열수광산 개발에서도 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이미 결론 지어 놓고 있는 건가? 즉, 환경 파괴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 거라고? 나름대로는 환경을 고려하겠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인간이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지구 전체의 기온이 상승하리라고는 과학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거지. 바다 밑을 파헤치면서까지
희소 금속을 손에 넣을 이유가 없다면 이번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겠지. 두 사람의 대화가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렸다. 바로 해적 광물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였다. 이것이 내일 토론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나머지 얘기는 내일 토론회에서 마주하는 게 좋겠네요. 나루미의 말에 유가가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손에 쥔 카드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건가? 뭐 그러든지. 그는 종업원을 불러 소주를 한 잔 더 주문한 후 시선을 다시 나루미에게로 옮겼다. 그때 출입문이 열리더니 사무라가 들어왔다. 가게 안을 둘러보던 그는 일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루미가 일행과 다른 테이블에, 그것도 낮에 봤던 학자와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라는 의자를 끌어당겨 나루미 옆에 앉주는 맥주를 주문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나루미의 물음에 사무라는 여관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 라고 대답했다. 문제요? 무슨? 아니 문제랄 것까지는 없고 손님 한 분이 나가서 아직까지 안 돌아왔다고 아버님이 걱정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차로 여관 주변을 좀 찾아다녔어. 그 손님 말이죠. 스카라인가 하는. 맞아, 그 사람. 그래서 찾았어요? 아니, 아직. 사무라는 생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고는 말을 이었다. 여관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았어.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름이 부모님이 말리시더라고. 손님은 틀림없이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말고 일행에게 돌아가라면서. 우리 부모라면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고 나루미는 생각했다. 여관까지 바래다 줬으면 됐지. 없어진 손님까지 찾아달라고 하다니. 밤낚시 하러 간 건 아닐까? 유가가 물었다. 아닐 거예요. 제가 짐을 봤는데 낚시도구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손님 관광하러 온 분도 아니에요. 나루미는 낮에 설명회에서 그를 봤던 일을 얘기했다. 사무라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들은 술을 몇 잔 더 마신 뒤 다 함께 선술집을 나왔다. 나루미는 유가와 함께 걸어서 로쿠간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로쿠간소 여관은 여전히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시게하루와 세스코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로비에 앉아 있었다. 아, 이제 돌아오시는군요. 나루미와 유가를 본 세스코가 아른차를 했다. 물론 유가에게 하는 말이다. 엄마, 손님이 아직 안 돌아오셨다면서요? 그래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버지와 의논하던 참이었어. 신고해봐야 시간이 이렇게 늦었으니 경찰도 별도리가 없을 거야. 내일 아침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신고. 그렇게 말하던 시게하루가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서 있는 유가를 흘끗 쳐다보더니 입을 닫았다. 걱정이군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유가의 말에 시게하루는 아니요, 아닙니다 라며 손을 휘휘 내주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괜히 소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물리학자는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사건 현장은 하리가우라 항구에서 해안을 따라 200m쯤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있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제 방 앞에 서 있고 그 옆에는 경찰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먼저 도착한 감식반 차량일 것이다. 이른 아침이어서인지 구경꾼은 아직 없다. 경찰서 차를 운전하고 온 니시구치 수요시는 상사와 선배가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운전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서둘러 두 사람을 쫓아갔다. 제복 경찰관이 그들에게 경례를 했다. 이런, 하필이면 저런 곳에. 제 방 끝으로 바짝 다가가 까치발을 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던 계장 오토야마가 내뱉듯 말하며
그 둥그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어디? 아이고 저런. 니시구치보다 5살 많은 하시가미 선배도 뒤에서 게장을 따라 혀를 끌끌 찼다. 하시가미는 모토야마와 달리 키가 커서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모양이었다. 니시구치는 쭈뼛쭈뼛 제 방으로 다가갔다. 익사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으로 발령받은 뒤 몇 번인가 익사체를 본 적이 있지만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는 침을 한번 삼킨 뒤 아래를 내려다봤다. 4에서 5m 아래 울퉁불퉁한 바위들 위를 감식반원들이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체는 커다란 바위에 하늘을 보고 누워있었다. 유카타 위에 단젠을 걸친 차림이었는데 옷이 묘하게 말려 올라가 있고 입었다기보다 몸에 옷이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체격이 뚱뚱해서 그런지 익사체 특유의 부풀어 오른 흔적은 없었다. 깨어진 머리에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주위의 바위를 물들이고 있었다. 이봐, 감식반! 모토야마가 밑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뭐 좀 알아냈어? 그러자 안경을 쓰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감식반 반원이 모자챙을 들어올리며 이쪽을 올려다봤다. 아직요. 거기서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지갑 같은 건 발견됐어? 아니, 개타짝밖에 없더라고. 어느 여관 건지는 알아냈어? 아직. 게다가 유카타나 여관 이름은 안 쓰여있어. 모토야마는 제복 경찰관을 돌아다봤다. 누가 발견했지? 이 근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일하러 가던 중에 우연히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금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됐어. 모토야마는 귀찮은 듯 손을 내줬더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굵고 짧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른 후 귀에 갖다 댔다. 아, 과장님, 모토야마입니다. 현장에 와 있는데요. 익사가 아니라 제 방에서 바위 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여관에 묵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유카타에 단젠을 걸쳤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그래요. 그럼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여관 이름이... 네? 로쿠간소요? 한자로 어떻게 쓰죠? 옆에 서있던 니시구치는 이내 알아차렸다. 그는 모토야마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아, 과장님, 잠깐만요. 모토야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막으며 니시구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제가 합니다. 그 여관. 그래? 모토야마는 다시 휴대전화를 귀에 갖다 댔다. 니시구치가 그 여관을 안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모토야마는 니시구치와 하시가미를 번갈아 쳐다봤다. 투숙객 하나가 어제 저녁에 외출해서 여태껏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가 들어온 모양이야. 가서 좀 알아봐. 차 써도 됩니까? 하시가미의 질문에 니시구치가 개장대신 아니,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그 여관 투숙객이 거의 분명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 그리고 모토야마는 제 방 아래쪽을 향해 외쳤다. 감식반, 시신 얼굴 사진 찍었나? 아, 폴라로이드로. 그럼 한 장 빌려줄 수 있어? 될 수 있으면 너무 끔찍하지 않은 걸로. 아, 그래, 고마워. 젊은 감식반원이 사다리를 타고 제 방 위까지 올라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모토야마에게 건넸다. 모토야마는 그걸 니시구치에게 내밀었다. 자, 이거 가지고 가라고. 거기에는 살짝 분홍색을 띤 가면처럼 무표정한 얼굴이 담겨 있었다. 깨어진 부분은 후드부라서 앞에서 본 사진은 별로 끔찍하지 않았다. 이 정도라면 일반인들에게 보여줘도 괜찮겠다 싶었다. 로쿠간소 여관은
곳으로부터 몇백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언덕을 향해 꾸불꾸불 올라가다가 중간부터 꽤 급한 경사로가 이어진다. 차 가지고 올 걸 그랬잖아. 하시가미가 투덜댄다. 그런데 니지구치, 자네 여기 출신이지? 그래서 이 여관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동창생 부모가 운영하는 여관입니다. 그거 잘 됐군. 그럼 그쪽은 자네가 맡아. 하지만 저를 기억할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로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니지구치는 가와타 나루미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와 이곳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 동급생 대부분은 중학교 때부터 얼굴을 아는 사이였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나루미는 도쿄 출신으로 중3 때 이 마을로 이사 왔다. 그녀는 처음엔 그저 조용한 소녀였다. 친구가 없어서인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학교 옆에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조그만 전망대가 있었는데 그녀는 곧잘 그곳에 가서 물끄러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니지구치는 제멋대로 그녀를 문학 소녀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나루미는 점차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름이 되자 가족이 운영하는 여관 일을 돕는 한편으로 해수욕장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것도 매점이나 식당이 아니라 쓰레기 줍는 일 같은 걸 했다. 돈도 몇 푼 받지 못하는 거의 자원봉사에 가까운 일이었다. 니지구치도 해변의 간이 민박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곤 했다. 한 번은 그녀에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녀는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 처음부터 여기 살았던 사람은 이게 보물이라는 걸 잘 모르는 모양이지? 화를 낸 건 아니었지만 돈벌이에만 급급한 자신을 비난하는 것만 같아 조금 민망했던 기억이 니시구치에게는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노쿠간수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모두 양복 저고리를 벗어들었고 와이셔츠 겨드랑이 부분이 땀으로 흥건했다. 현관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라고 소리쳤다. 에어컨 덕분에 시원해진 공기가 기분 좋게 느껴졌다. 네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카운터 뒤쪽에 포렴이 출렁였다. 뒤이어 나온 사람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여자. 니지구치는 그녀가 가하타 나루미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지만 너무나 어른스러워진 그녀의 모습에 당황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이게 누구야? 나루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니지구치 아니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목소리까지 완전 어른이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그녀도 니지구치와 마찬가지로 이제 30이다. 그래, 오랜만이다. 나는 잘 지냈어. 너도 좋아 보이네. 고개를 끄덕이던 나루미는 그제야 니시구치 뒤에 누가 서 있다는 걸 깨달은 듯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하시가미에게도 얼른 인사했다. 실은 볼 일이 있어서 왔어. 나 지금 하리 경찰서에 근무해. 니시구치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러자 나루미는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몇 번이고 껌뻑였다. 경찰관? 내가? 그래, 웃기지? 니지구치는 다시 명함을 꺼내어 나루미에게 건넸다. 어머, 형사과구나. 나루미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오늘 아침에 이 여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던데 손님이 안 돌아온다고. 그랬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니시구치가 온 거구나. 나루미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맞아. 그런데 말이지, 조금 전에 바닷가에서 사체가 발견됐어. 뭐? 정말이야? 나루미의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유카타의 단짠 차림이어서 혹시 너희 여관 손님이 아닐까 하고. 잠깐만 기다려. 그 일이라면
우리 부모님이랑 얘기하는 게 좋겠어. 나루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하시가미가 팔꿈치로 니시구치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괜찮은데 동창생이라기에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잖아. 선배 타입인가 보죠? 좋아. 화장만 제대로 하면 더 미인이겠는데. 니시구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그럴까요? 라고 짐짓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잠시 후 나르미가 카운터 뒤에서 나왔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남녀가 그녀를 뒤따라 나왔다. 몹시 뚱뚱한 남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나루미가 니시구치에게 두 사람을 소개했다. 그녀의 부모인 두 사람은 이름이 각각 가와타 시게하루와 가와타 세스코였다. 사체가 발견됐다는 얘기를 나루미한테 들었는지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시게하루라고 했다. 니시구치는 그에게 사체의 사진을 보여줬다. 시게하루는 언뜻 보고서 얼굴을 찌푸리더니 세스코에게 사진을 확인시켰다. 세스코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파래지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나루미는 얼굴을 돌려버렸다. 어떻습니까? 니시구치가 물었다. 틀림없어요. 우리 손님입니다. 사고인가요? 시게하루가 그렇게 되물었다. 아직 모릅니다. 제 방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위에 머리가 부딪힌 것 같습니다만. 아, 바위. 그러는 동안 세스코가 숙박부를 가져왔다. 거기에 따르면 손님의 이름은 스카하라 마사스쿠, 사이타마에서 왔고 나이는 61세로 되어 있다. 여간을 나간 게 몇 시쯤입니까? 그게 확실치 않아요. 시게하루에 따르면 어젯밤 8시경부터 초등학생 조카와 여관 뒷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8시 반쯤 되어서 스카라라는 손님에게 몇 시에 아침 식사를 할 건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났다. 그래서 즉시 여관으로 들어와 카운터에서 스카라의 방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장실에 있거나 목욕 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도로 나가서 불꽃놀이를 계속했고 불꽃놀이가 끝난 시각이 9시 조금 전 한 번 더 방으로 전화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받지 않았다. 1층 대옥장도 찾아봤지만 거기에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4층에 있는 스카라의 방까지 올라가서 노크해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이 잠겨있지 않아 열어보니 짐은 있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세스코가 요관에 돌아왔다. 그녀는 다른 투숙객을 선술집까지 안내한 뒤 그 사람과 한잔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세스코를 여관까지 바래다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루미가 설명했다. 사하무라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나루미와 함께 해저 자원 개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모임을 마친 뒤 그와 다른 동료 두 사람과 함께 선술집을 찾았을 때 마침 가게 앞에 엄마가 서 있더라는 것이었다. 나루미의 설명에 세스코가 이렇게 덧붙였다. 사하무라 씨가 제 남편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들어와 보니 손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남편이 당황해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본 사하무라 씨가 이 부근을 함께 살펴보자고 했어요. 남편과 사하무라 씨가 경트럭을 타고 손님을 찾아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여관 건물 주변을 뒤졌죠.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사하무라 씨가 돌아왔는데 역시 못 찾았다고 하더군요. 찾아본다고는 했지만 사실 밤 9시가 지나면 이 부근은 완전히 깜깜해져서 길을 걷고 있거나 눈에 띄는 곳에 서 있지 않는 한 발견하기 힘듭니다. 시게하루가 그렇게 덧붙이자 니시구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이다. 이 주변에는 가로등이 거의 없다. 하시가미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여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무토야마에게 보고하려는 것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시계하루가 머리를 긁적이고 나서 다시 물었다. 발견된 장소가 어디쯤인가요? 미사키 식당 근처 제 방 아래쪽입니다. 니치구치는 3년 전에 이미 망해 없어진 가게 이름을 꺼냈다. 한 고향 사람이기에 가능한 얘기다. 가하타 집안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은 듯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로 떨어졌다면 부딪힌 곳에 따라선 살아남기 힘들지. 시계하루는 입을 8발자로 다물었다. 한데 그런 데를 왜 갔을까? 나루미가 물었다. 아마 산책하러 갔겠지. 밤 바다라도 보고 싶었던 것 아닐까? 저녁 식사하면서 한잔했으니 술 깨러 간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 방에 기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런 거 아닐까? 나루미는 니시구치를 바라봤다. 과연 그럴까? 글쎄, 니시구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직 자세히는 몰라. 이제부터 조사해봐야지. 나루미는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때 전화를 걸러 밖으로 나갔던 하시가미가 돌아와 니시구치의 귀에 대고 짐이라고 속삭였다. 오토야마가 지시를 내린 모양이다. 실례지만 스카하라 씨의 짐을 확인하고 싶은데 방까지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럼 제가. 세스코가 살짝 손을 들었다. 그녀의 안내로 니시구치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올라가는 도중 두 사람은 손에 장갑을 끼웠다. 각 층에는 객실이 8개씩 있는 듯했다. 스카하라 마사스쿠가 투숙했던 곳은 무지개실이라고 이름이 붙은 방이었다. 8평 정도 되는 다다미 방으로 테이블과 방석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 이불이 깔려 있었다. 창 가까이에는 마루가 깔려 있고 의자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이불은 언제 누가 깔았습니까? 니시구치가 물었다. 저녁 7시 좀 넘어서였을 겁니다. 스카하라 씨가 저녁을 드시는 동안 제가 깔았습니다. 남편은 보시다시피 몸이 불편해서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없을 때는 저와 나루미가 합니다. 세스코가 대답했다. 이불은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스카하라 마사스쿠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방으로 돌아왔다가 곧바로 외출한 것인지도 모른다. 짐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하시가미가 가방을 뒤지다가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간단한 기능만 있는 노인 전용이었다. 방 한 구석에는 옷이 잘 접힌 채 놓여 있었다. 남방 서치와 회색 바지였다. 옷을 뒤지자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이 나왔다. 현금이 꽤 들어있었다. 또한 면허증도 나왔다. 이름이나 주소가 숙박부에 적힌 것과 일치했다. 그런데 지갑 내용물을 확인하던 니시구치 입에서 갑자기 어? 하는 소리가 새어났다. 왜 그래? 이거요. 니시구치가 지갑에서 카드 하나를 빼내 하시가미에게 보여주었다. 경찰 공제 조합원 중인데요.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눈을 떴다. 교회인은 자신이 이부자리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천장도 벽도 나설었다. 아, 맞다. 고모네 집이지? 어제 신칸센을 타고 온 게 생각났다. 밤에는 고모부와 불꽃놀이를 했다. 하지만 이 방은 어제 낮에 짐을 풀었던 방이 아니다. 배낭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 그랬지. 생각해보니 좀 더 떠오르는 게 있었다. 불꽃놀이를 하고 나서 수박을 먹었다. 이 방, 그러니까 고모부 방에서. 그런데 고모부가 잠깐 손님한테 전화를 걸고 오겠다면서 방을 나갔다. 그래서 혼자 TV를 보기 시작한 것 같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이 없다. 히가시노 게이쿠의 한여름의 방정식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시게하루와 교에이가
저녁에 불꽃놀이를 할 즈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죽은 스카하라 마사스쿠는 사고인가요? 살인인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